네, 여러분 교재 626페이지 TAT 2급 모의고사 5회 결산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결산.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단기매매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500주 곱하기 22,000원이 11,000원, 1,100만원이란 얘기죠. 단기 증가 기말 잔액. 그러니까 단기에 매입한 금액이네요, 이게. 그런데 한국거래소 일자별 주가 자료 23년 12월 28일입니다. 28일 날 시가가 25,400원. 예. 자, 자료 설명을 좀 보겠습니다. 수행과제. 단기매매증권 평가에 대한 결산 정리분계를 12월 31일에 입력하시오. 12월 31일에 입력하시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단기매매증권 평가를 할 때는 12월 31일의 종가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데, 여기서 왜 12월 31일 종가를 안 알려주고 12월 28일 종가도 안 알려주고, 이건 또 어디 조회 화면을 알려줬네요. 네, 인터넷에서 조회했나봐요. 네,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 자료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네. 자, 그러니까 28일날 이후에는 거래가 없었다는 거죠. 네, 한국거래소에서 28일날 이후에는 거래가 없으니까 이 금액으로 평가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 주식 수가 나와요. 500주. 그래서 지금 여기 22,000원에 샀다는 얘기죠. 요 1,100만원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22,000원하고 여기 25,400원의 차이, 그만큼 단기매매증권을 증가시켜주면 되죠. 22,000원과 25,400원. 그러면 한 주당 얼마씩 올랐어요? 3,400원씩 올랐죠. 그래서 500주니까 계산기로 3,400원씩 곱하기 500주. 예, 170만원이에요. 이 170만원을 수익으로 발생시키고 자산 증가시키는 분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동결산 문제 12월 31일 우리가 아까 원재료를 부가세 대금으로 대체하는 분계했던 그 밑에다가 차변의 107번 단기매매증권, 아까 계산한 금액 170만원, 대변의 단기매매증권 평가익, 단기매매증권 평가익 905번 170만원, 이렇게 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결산자료 입력에 의한 자동결산 문제네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내역이 있습니다.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제시된 자산에 대해서만 감가상각을 하기로 한다. 6월 24일 본사 건물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 공사를 완료했으며 회계 처리는 적절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건물에 대한 것인데, 자, 수형 과제를 읽어보겠습니다. 고정자산 등록에 입력하여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결산에 반영하시오. 제시된 자산에 대해서만 감가상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근데 고정자산에 입력할 때 요거 취득원가는 이건데, 이날 6월 24일 날 에스컬레이터 설치한 거, 요 취득원가에 반영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단기
요 23년은 단기니까 단기 증가분에다 그걸 입력을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6월 24일 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6월 24일 메인 매출 전표 아니면 일반 전표 두 개를 다 찾아봐야 돼요. 메인 매출 전표를 먼저 보겠습니다. 6월 24일 네, 에스컬레이터 2천만원. 네, 건물로 처리했죠. 건물로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설치한 것은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 고정자산 등록을 할 때에 요 2천만 원은 단기 증가분에다 입력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전체 메뉴에 가서 고정자산 등록 가보실까요? 엔터를 3번 칩니다. 엔터 3번 치시고 건물을 찾아야죠. 계정에서 더블 클릭해서 202번 건물 확인. 자, 그 표를 보고 입력하겠습니다. 코드는 1001. 자산에는 본사 건물, 취득일은 2021 0701, 기초가액은 2억 원, 전기말 상각 누계액은 감가상각 누계액 900만 원. 그리고 여기 4번에다가 여기다가 2천만 원을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여기 에스컬레이터 건물 잡은 거 2천만 원, 공급가액 2천만 원이죠. 그래서 여기 신규 증가분에다 2천만 원을 넣어주세요. 넣어주고 상각방법 정액법 내용연수 40년 여기 10번에다가 40 입력합니다. 네, 됐습니다. 영업부니까 경비구분은 영업부라는 건 여기 경비구분을 800번대 그대로 두면 돼요. 만약에 공장 건물이다 그러면 여기 500번대로 이걸 바꿔야 됩니다. 이 자리. 왜? 영업부니까 800번대. 그리고 여기 금액은 550만원 계산됐습니다. 이 금액을 메모해 두거나 복사를 떠놓으시면 돼요. 550만원을 건물에다 입력하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고정자산 등록까지 했죠? 고정자산에 입력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해라. 그러면 결산에 반영해야죠? 그때 결산에 가서 반영할 때 감가상각하고 그 다음에 기말 재고자산 요거 입력해서 전표 추가 누를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 메뉴에 가셔서 결산자료 입력에 가야 되죠. 결산자료 입력을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입력하시고 잊어버리기 전에 건물 먼저 입력을 할까요? 건물에 550만원 입력해야 되니까 자, 판매관리비 쪽으로 내려가야죠. 본사 건물이니까 쭉 네, 여기 일반 감가상각비 여기다 입력하면 안 돼요. 여기는 지금 제조원가 줄이에요. 더 내려가세요. 판매관리비. 판매관리비를 지나서 감가상각비. 여기로 내려가야 돼요. 제조원가 쪽에도 감가상각비가 있습니다. 거기는 건물. 아니, 거기는 공장. 예, 우리는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다가 얼마였죠? 550이요? 네, 550만원 입력하셔라. 그리고 나서 이제 자료에 있는 3번 자료 원재료는 기말 원재료 재고액에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저 위에 가 있어요. 여기다가 2,700만원 입력하시고 엔터. 그 다음에 제품은 기말 제품 재고액 아래로 쭉 내려가야 있어요. 여기요.
기말 제공품 재고액하고 기말 제품 재고액이 여기 한 3칸 차이 간격으로 있습니다. 3줄 간격으로. 그래서 기말 제품 재고액 여기다가 3,200만 원. 엔터. 그는 이제 입력할 거 다 했습니다. 건물 감가상각비하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하고요. 그러면 이제 위에서 전표 추가 누르면 되죠. 전표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확인. 그러면은 결산이 끝났어요. 수행과제 2번은 뭐를 하라는 건가요? 결산을 완료하고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서 손익대체분계를 하시오. 네, 손익대체분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가야죠. 전체 메뉴가 가지고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불러오시겠습니까? 하면은 아니요. 거기 날짜 2개 주어진 거 있잖아요. 예. 2024 0331 하나는 2023 0331 이렇게 날짜 넣어주시고 위에 있는 전표 추가 누르면 손익대체분계가 끝나게 됩니다. 5건 추가되었습니다. 확인. 네, 이렇게 해서 결산을 마치는 거예요. 자, 5회 결산에서는요,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예,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나온 적이 있으니까 모의고사에 내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매매증권 평가도 이와 같이 인터넷 조회 화면을 대신해서 주고 거기에서 우리가 금액을 찾아서 이렇게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감가상각비 부분에서도 단기 증가분을 입력하면서 고정자산을 등록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건 처음 해보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21번부터 35번까지 여러분이 답을 맞춰보시면 되는데 우리 35번만 한번 맞춰봅시다. 재무상태표 조회해가지고 미처분 이익잉여금 맞는 답이 있는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전체 메뉴 재무상태표 1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 616, 688, 647 3번에 답이 있네요. 나머지 문제 여러분이 답을 빨리 찾으시면 돼요. 네. 재무상태표하고 다를 수 없어요. 이거 같습니다, 항상. 네. 이거하고 재무상태표 다르면 에러가 나죠. 네. 그게 바로 에러 뜨는 요인이 돼요. 예.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있는 이 금액하고 재무상태표에서 보는 그 미처분 이익잉여금하고 서로 다를 때 에러가 납니다. 예,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답은 그 둘 중에 하나가 답이에요. 둘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아예 에러가 났으면 지금 좋은 질문이에요. 예. 내가 재무상태표 있는 게 보기에 없어. 그럼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가가지고 아까 그 숫자 그게 있으면 그게 답이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로소득관리 문제인데 근로소득관리는 여러분들 그냥 패스? 패스. 자, 혹시 5회 그 넘기시면서 근로소득 관리에서 이거는 모르겠구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아쉬우면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없으시죠? 그 한국어가 네. 거기가 하고 나서 그게 원산지 연수 중에 예. 꼭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 그것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네. 항상 조회를 네, 어제 그 수업 시간에 그게 안 돼가지고 저 맨 뒷자리. 예. 그 한부모 그거는요. 여러분이 조회 안 되더라도 그 답을 여러분이 만약에 한부모 여러분이 표시했다 그러면 100만 원이 답이라고 입력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어제 안 된 것은 저는 이렇게 하니까 됐어요. 그 한부모를 지웠습니다. 예, 스페이스바 엔터로 지우고 다시 1 하고 엔터. 그리고 나서 그 연말정산 명세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조회 위에 있는 조회 단추 눌렀더니 반영이 되더라고요. 아니면 그 5회 631페이지에도 또 한국어 그게 있어가지고 거기서도 안 돼가지고. 아, 그러네요. 631페이지에 40번 문제 있네요. 한부모 가족 공제 대상 금액. 한부모인지를 한번 볼까요? 예. 지금 629페이지에 주민등록표를 보면은 세대주는 김상경입니다. 근데 연말정산은 누구 거를 하는 거냐면은 그 김상경의 주민등록등본 연말정산이 아니고 이거는 지금 1번 문제가 사원등록 문제군요. 사원등록에서 그렇죠. 자, 본인이 있는데 모자자 형제 보니까 배우자가 없어요.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죠. 04년생. 20세 이하 자녀가 04년생이 있으니까 04년생이면 이제 19살인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부모가 맞습니다. 한부모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40번은 답은 100만 원이 돼야 돼요. 기본공개 대상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한부모가 되는 거죠? 그 자녀 중에 기본공개 대상이 되는 예. 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대상자가 있으면 한부모가 되는 거죠? 네네네.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한부모. 자, 그러면 5회에 근로소득은 전부 넘어가는 걸로요. 자료에서 새로운 것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6회 이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6회 이론 문제. 자, 1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대화에서 가완화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김 부장.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중 목적 적합성은 예측가치, 피드백가치를 가져야 하고 무엇이 있어야 된다? 예측가치, 피드백가치에 하나 더 있는 게 적시성이죠. 적시성. 답은 2번입니다. 가번의 적시성인 게 보기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답은 2번이에요. 자, 그러면 나번은 표현의 충실성을 넣어서 한번 볼까요? 신뢰성의 구성 요소는 표현의 충실성, 중립성, 검증 가능성. 맞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고. 2번.
다음 대화 중 선생님의 질문에 올바르게 대답한 학생으로 묶은 것은, 자, 선생님이 재무상태표에 포함되는 개정 과목의 예를 한 가지씩 발표하세요 그랬어요. 재무상태표에는 뭐가 포함돼요? 자산, 부채, 자본. 선호는 틀렸죠. 예, 대손상각비는 손익계산서에 가는 거죠. 영미,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틀렸죠. 예, 손익계산서에 가는 거죠. 예, 그러면 다음에 은희,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이 있습니다. 맞죠?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은 자본이니까요. 자본.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잖아요. 그 다음에 철수, 주식발행 초과금도 있습니다. 맞죠? 주식발행 초과금도 자본이니까요. 예. 자본 잉여금에 해당되는 자본이죠. 그래서 은희하고 철수가 맞았습니다. 여러분,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헷갈리는 사람 많아요. 평가이익이니까 수익이려니 하지만 이건 수익이 아니라 자본이라는 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의 개정 과목 2개는 꼭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는 자본으로 분류되는 개정 과목 2개. 그 중에 하나가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 손익, 손실과 이익. 그 다음에 하나는 재평가 잉여금. 재평가 잉여금도 나올 수 있으니까 TAT 2급에서는. 왜냐? 유형자산의 재평가 모형이라는 걸 우리가 공부하거든요. TAT 2급에서는. 다음에 3번. 다음 그림은 주식회사 한공의 회계 담당자 간 대화이다. 아래의 가나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2부장. 최 과장, 금년에 재고자산의 단위당 원가가 전년도에 비하여 상승한 이유가 있나요? 최 과장이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올해부터 총평균법에서 선입선출법으로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올랐다는 거죠. 2부장, 변경으로 인한 효과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자, 여러분, 우리가 회계의 변경에서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으로 구분해서 우리 공부했죠. 정책의 변경의 사례가 바로 뭐였어요? 예,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 그러니까 최 과장의 답변이 정책의 변경이라고 답변을 해야 돼요. 자, 최 과장,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은 무엇에 해당하므로? 예, 회계 정책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지금 현재 1번과 3번이 맞았어요. 회계 정책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그 변경 효과를 소급해서 적용해야 돼요. 전진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단기부터만 고치면 된다. 즉 전기분의 재무제표는 고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전진적인 겁니다. 소급 적용이라는 것은 과거 거도 고쳐야 돼요. 예. 그것을 소급 적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정책의 변경은 소급 적용, 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적용. 예, 그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예, 3번. 그래서 그 변경의 효과를 소급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그 변경 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변경 효과를 전진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는 건 뭐냐? 이것이 이 효과가 정책의 변경의 효과인지 추정의 변경의 효과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는 그냥 추정으로 오기 때문에 소급 전진적으로 한다. 답이 3번입니다. 네, 우리 교재에 나온 내용 그대로가 문제로 나온 거예요. 다음에 4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매출채권 대손과 관련된 자료이다. 이를 토대로 매출채권 기말 잔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매출채권 잔액을 물어봤어요. 결산정리사항 8월 20일 날 거래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6만 원이 대손 확정되었어요. 그래서 8월 20일 날 여기 보니까 대손 충당금에서 6만 원 빠졌죠. 그 다음에 12월 31일 날
매출채권 잔액에 대하여 1%의 대손을 추정했어요. 예, 1% 대손 추정할 때 12월 31일 날 3만 원을 추가 설정했네요. 3만 원. 3만 원. 자,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맞춰야 되느냐? 이 대손 충당금 잔액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대손 충당금 잔액이 채권의 1%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손 충당금이 얼마예요? 13만 원에서 6만 원 빼보세요. 처음에 10만 원이었다가 6만 원 저 대손 처리되고 7만 원이죠. 7만 원. 잔액이 여기 7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대손 충당금 7만 원이 차기로 2월 될 거예요. 이게 7만 원이 뭐예요? 채권의 1%라는 거예요. 그러면 700만 원이죠. 700만 원. 매출 채권은 700만 원이니까 대손 충당금을 7만 원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계산기로 한다면 7만 원 나누기 1% 0.01 하면 된다 이겁니다. 7만 원 나누기 1% 하면 700만 원 나와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다. 네. 4번이 답이네요. 다음은 5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기계장치 관련 자료이다. 23년 결산 시 계상할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네, 감가상각비를 물어봤습니다. 자, 22년 1월 1일 날 기계장치를 1억 원에 취득하고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으로 월할상각을 합니다. 23년 1월 1일 성능과 내구성 강화를 위해 1,000만 원을 지출하고 내용연수가 2년이 연장됩니다. 23년 7월 1일 날 성능 유지를 위한 부품 교체로 80만 원을 지출합니다. 80만 원은 무시하면 돼요. 그렇죠? 성능 유지를 위한 것은 자본적 지출이 아니기 때문에 감가상각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수선비고, 다만 지금 요게 문제입니다. 올해 1월 1일 날 1,000만 원을 자본적 지출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새로운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해야 돼요. 그 새로운 기준을 우리가 계산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22년 말까지를 먼저 계산을 합니다. 22년 말까지는 1억 원의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없고 정액법입니다. 그러면 4로 나누면 1년에 얼마죠? 2,50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22년 말 장부 금액은 7,500만 원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자본적 지출, 바로 23년 1월 1일 자본적 지출이 1,000만 원이에요. 이걸 더해요. 우리 조금 전에 앞에 문제에서 단기 추가분 입력해서 에스컬레이터 설치한 거 2천만 원 입력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거 입력한 거예요. 그러면 더해집니다. 그러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8,500만 원이 되죠. 똑같은 정액법. 그런데 내용연수를 다시 조정합니다. 자, 보세요. 1년은 지났죠? 요 2,500에서 1년은 지난 거예요. 그러면 내용연수 남은 게 3년 남았잖아요. 남은 게 3년. 그런데 요거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얼마가 늘어났어요? 2년이 늘어났죠. 그래서 올해는 5년으로 상각을 하는 겁니다. 5년으로 상각하는 거예요. 1년 지나가지고 장부금액이 7,500이 되었고, 그리고 자본적 지출이 1,000만 원이 되어서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이제 8,500이 되었는데 8,500만 원은 5년으로 상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5년이냐? 남은 3년에다가
이거 투자해가지고 내용연수가 2년이 연장되는 투자이기 때문에 내용연수를 거기다 더해줘야 돼. 그러면 23년도 감가상각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8,500만 원을 5로 나누면 답이 됩니다. 얼마 나오나요? 네, 1,700만 원. 1번이 답입니다. 자, 이렇게 감가상각비 문제에서 TAT 2급부터는요, 이게 중도의 자본적 지출이 있는 이런 문제를 이론 문제로 내고 있고요. 아까는 결산 문제로도 나왔었습니다. 결산에서는 우리가 계산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실무 문제에서는 거기 단기 증가분에다가 그냥 입력만 해주면 감가상각비 그냥 자동 계산됩니다. 자동 계산. 그런데 이론으로 나오면 이렇게 다 손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돼요. 이론으로 나오면 이런 계산을 해야 된다. 1,700만 원이 답이었습니다. 네, 다음에 6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자기가 주요자재의 일부를 부담하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했다. 재화의 공급이죠. 네, 과세가 되는 재화의 공급. 근데 만약에 이 보기를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했다. 그럼 뭐예요? 용역의 공급이에요. 그거는 질문에서는 지금 분명히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이랬어요. 과세가 되는. 그러니까 1번은 주요자재의 일부를 부담했다고 했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 그 다음에 2번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상품을 거래처에 증정했습니다. 이거는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과세가 아니죠. 답이 2번이네요. 왜냐? 매입시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 받았으면 매입세 공제 안 받은 거예요. 매입세 공제 안 받은 거는 증정하는 거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제도 안 받았기 때문에 매출세액도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제받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2번입니다. 답은. 응? 아, 해당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1번이죠. 네, 네. 2번은 해당이 안 되는 거니까 1번이 답이네요. 네, 문제를 제가 잘못 읽었어요. 해당하는 것, 네, 1번. 재화의 공급. 자, 2번은 해당 안 되고요. 3번도 안 되나 보겠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사용하던 승용차를 중고매매상에게 판매했어요. 네, 개인, 사업자 아닌 사람이 판매하는 건 부가가치세 과세하지 않아요. 다음 4번.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인도하는 경우. 네, 견본품 인도는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음 7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의류 제조업을 영유하는 주식회사 한공에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수령해. 예? 뭐 자료가 없네. 네, 네, 그냥 패스. 문제가 왜 이렇죠? 그러면 요 박스를 위에다 올려놓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겠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7번에 그 다음 자료는 요 박스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답을 찾아볼게요. 거래처 방문용 소형 승용차 매입세액이니까 2000cc니까 안 되죠. 예, 공제 받을 수 없어요. 공장 부지 조성이면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잖아요. 안 돼요. 당해 과세기간에 매입하였으나 과세기간 말에 현재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 매입세액, 원재료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예, 구입했으면 됐지 사용을 안 했다고 해서 공제 안 해주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접대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못 받습니다. 그래서 800만 원이 답이 됩니다. 1번입니다. 다음 8번은 다음은 거주자 김한공 씨의 23년 소득 내역이다. 이를 토대로 김한공 씨의 종합소득 과세 대상 소득 금액은 얼마냐?
네, 종합소득에서 소득 공제를 빼면 소득 금액이에요. 과세표준 구하라 이 말입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자, 이것도 이제 요거는 이제 빼고 그 표가 하나 여기 있어. 이걸 가지고. 자,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예요. 예. 비과세니까 이건 무시하고 종합과세 안 하죠. 그 다음에 고가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료로 받은 소득은 과세합니다. 예, 고가 주택은. 그냥 주택이면 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예요. 그런데 고가 주택은 지금 기준이 13억인가 11억인가 법을 넣고 막 바꿔가지고 처음에 9억에서 11억, 13억으로 올렸다 11억으로 내렸던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건 나중에 확인해 보기로 하고 고가 주택 하면 그걸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소득 금액은요. 필요경비 1,400이고 임대료 2,400이니까 소득 금액은 1,000만 원이죠. 자, 1,000만 원. 다음에 복권에 따른 복권 당첨금 필요경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기타 소득입니다만은 복권은 무조건 분리과세. 예, 무조건 분리과세죠. 그냥 종합과세가 아니에요. 예,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기타 소득이죠. 다음에 일시적인 문해 창작의 대가 필요경비는 확인되지 않아요. 자, 일시적인 문해 창작의 대가는 기타 소득인데 필요경비를 얼마 인정받을 수 있죠? 60%. 예, 강연료하고 같아요. 예, 60%. 그러면 소득 금액은 여기에 40%를 계산하시면 되죠. 그래서 1,500만 원 곱하기 40%를 하시면 됩니다. 600만 원이네요. 예. 그래서 요 두 개 더하면 답이에요. 1,600만 원. 문해 창작 대가 여기에 40%인 600만 원과 그다음에 고가 주택 임대 소득 1,000만 원. 소득 금액. 예. 임대 소득 하면 2,400이고 소득 금액 하면은 필요경비를 빼니까 1,000만 원인 겁니다. 답이 1번이다. 다음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소득은 없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액은 1일 10만 원이다. 틀렸죠? 1일 얼마죠? 15만 원입니다. 2번 일용근로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없어요. 일용근로자는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하루에 15만 원을 소득공제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적용되지요. 얼마 적용되죠? 산출세액의 55%를 공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뭐 보험료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이런 걸 안 따지고 그냥 산출세액의 55%를 일률적으로 그냥 세액공제 해주는 거예요. 3번이 맞습니다. 다음에 4번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안 되죠. 무조건 분리과세예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 절대로 안 됩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다음에 10번을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공인에 근무하는 거주자 김한공 씨 45세 2023년 현재 부양가족 현황이다. 김한공 씨가 적용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합계 금액이 얼마냐? 자, 김한공 씨 1명, 그 다음에 배우자, 그 다음에 자녀. 자, 부친이 지금 소득이 있는데요. 사업 소득 금액이니까 100만 원 넘었죠. 예, 부친은 기본공제 못 받고 모친 네, 해당되죠. 그래서 기본공제가 4명이면 얼마예요? 예, 600만 원 하고 이제 추가공제 계산합시다. 자, 본인에 대한 추가공제는 없어요. 배우자가 있으니까 한부모 아니잖아요. 자, 배우자도 없고
자녀가 장애인입니다. 200. 그 다음에 모친이 70세가 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더하면 90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 자, 모의고사 6회 다음 시간에 수행평가, 실무수행 같이 해보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